논문 작성법 시간입니다. 앞서서 말씀드린 인용의 기본 규칙과 직접 인용과 간접 인용, 그리고 표절과 짜깁기의 기본적인 유형 몇 가지요. 그것을 잘 숙지하셨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이번에는 그 시간에 이어서 표절과 짜깁기의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표절을 피하고 또 자기의 독창성 있는 논문을 적절한 인용과 함께 작성할 수 있는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이번에 말씀드릴 표절과 짜깁기의 구체적인 사례를 좀 더 쉽게 하기 위해서 그 대표적인 유형을 간략하게 정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표절의 유형이 5가지고요. 짜깁기의 유형이 마지막에 있죠. 표절의 유형 첫 번째, 출전 표기 없이 다른 사람의 연구 방법론이나 핵심 아이디어를 사용하는 경우. 두 번째, 다른 단어와 표현을 사용했더라도 문장의 구조나 전개 방식을 모방한 경우. 세 번째, 출전 표기 없이 정보나 자료를 사용한 경우. 이때 정보나 자료는 표, 그림, 슬라이드, 컴퓨터 프로그램을 포함하는 것이라고 했죠. 다음 4. 진위를 두고 논란이 되거나 상식을 넘어서는 역사적, 사회적, 자연적 사실을 출전 표기 없이 인용하는 경우입니다. 자, 5번째는 출전 표기를 했더라도 큰 따옴표를 사용하지 않음으로써 인용된 부분이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을 때, 그래서 출전 표기를 하지 않았던 앞에 4가지 경우와는 달리 여기는 출전 표기를 했다고 했어요. 그렇지만 그것을 정확하게 하지 않음으로써 결국은 표절로 간주되는 경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6번째는 다른 사람의 글들을 짜깁기 한 경우로 표절은 아니지만 짜깁기 함으로써 자기 글이라고 할 수 없는, 논문이라고 할 수 없는 경우라고 그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앞에서 얘기한 것들을. 첫 번째 경우에요. 출전 표기 없이 다른 사람의 연구 방법론이나 핵심 아이디어를 사용한 경우입니다. 자, 예를 볼까요? 올바른 연구 자세와 관련하여 또 한 가지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은 반증 가능성이다. 반증 가능성이란 과학적 지식의 틀릴 가능성, 즉 오류로 판단될 수 있는 가능성을 말한다. 반증 가능성은 물론 비단 사회과학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다. 그렇지만 한길 사람 속과 인간의 행위 및 사회관계를 다루는 학문이라는 점에서 사회과학은 반증 가능성이 더욱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구구절절이 옳은 말입니다. 그죠? 이걸 근데 제가 왜 표절이라고 했냐 하면은, 자, 요것이 지금 말씀드린 요거 전체가 어떤 과제물이나 논문에서 출전 표기 없이 써졌다고 봅시다. 자, 이 얘기 많이 들어봤죠? 반증 가능성. 누가 얘기했어요? 칼 포퍼죠. 과학적 발견의 논리라는 1959년에 쓴 그 사람의 저작에 있는 얘기입니다. 자, 이 얘기를 칼 포퍼라는 사람의 얘기라고 출전을 밝히지 않고 그냥 자기 얘기처럼 써버렸다면 이것은 표절이라는 얘기예요. 거기 있는 문장을 그대로 쓰지는 않았어요. 이 반증 가능성이라는 이 한마디하고 여기에 내용 조금 들어간 것만 칼포프의 얘기고 나머지는 다 자기 문장을 다 바꿨습니다. 어느 한 문장도 직접 인용한 것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직접 인용 부호인 큰 따옴표를 사용할 필요는 없어요. 다자로 끝나는 완전한 문장을 인용했을 때 보통 큰 따옴표를 치니까, 뭐 그렇지 않을 경우에도 구나 단을 이용해도 큰 따옴표를 쓸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그럴 때는 다로 끝나는 문장 아닐 경우는 반드시 쳐야 한다는 아니에요. 그 다음에 다로 끝나는 문장까지 인용했을 때 반드시 쳐야 되는 거고요. 자, 따라서 이 얘기는 반증 가능성이라는 핵심 아이디어를 출전 표기 없이 표절한 케이스입니다. 연구 방법론 같은 걸 가져와도 마찬가지겠죠. 다음 두 번째, 다른 단어와 표현을 사용했더라도 문장의 구조나 전개 방식을 모방한 경우입니다. 자, 빨간 바탕에 있는 하얀 글씨를 봅시다. 묘사란 그린다는 뜻의 회화 용어다. 어떤 사물이나 어떤 상태를 그림 그리듯 그대로 그려냄을 말한다. 역사나 학술처럼 논리를 끌어나가는 것은 기술이지 묘사가 아니다. 어쩌고저쩌고 쭉 됐습니다. 자, 이 얘기도 아시는 분은 아실 것 같은데 이렇게 리포트나 어떤 사람 논문에 써 있다고 봅시다.
자, 그런데 원문을 한번 볼까요? 이 원문은 이태준 선생의 문장 강화라는 책에 있는 내용입니다. 큰 따옴표 제가 원문을 그대로 가져왔으니까 큰 따옴표를 쳤습니다. 묘사랑 그린다는 워낙 외화용어다. 어떤 물상이나 어떤 사태를 그림 그리듯 그대로 그려냄을 가리킵니다. 역사나 학술처럼 조리를 끌어나가는 것은 기술이지 묘사는 아니다. 실경실한 어쩌고저쩌고 쭉 나가요. 자, 이것은 옛날식 문장과 옛날식 단어를 쓰고 있죠. 그것을 현대식 문장과 단어로 바꾸는 거예요. 그냥. 문장 거의 그대로죠. 단어가 좀 몇 개 바뀌었죠. 자, 이렇게 문장의 구조나 전개 방식을 모방한 경우도 표절이 돼요. 단어만 바꿨으니 내용은 거의 똑같잖아요. 다른 단어와 표현을 사용했다 하더라도 안 됩니다. 특히 문학이나 예술 분야, 문학을 글로 쓰는 예술 분야 이런 경우에는 문장이나 구조도 그 사람의 어떤 그 독창성에 들어가 있어요. 사회과학에서는 이제 그런 경우는 별로 없지만은 자 그렇기 때문에 인문학계 통해서는 문장을 모방해도 안 됩니다. 단어만 바꾸는 방식을 하는 것도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경우에도 출처 표기와 적절한 방식을 사용해서 밝혀줘야 됩니다. 자, 세 번째, 출처 표기 없이 정보나 자료를 사용한 경우입니다. 자, 대학생들의 과제물 도용이 심각한 문제가 있다. 쭉 내려가서요. 밑줄 친 부분. 자, 이 밑줄 친 부분은 제가 원문과 동일하다는 의미에서 해놓은 겁니다. 실제로부터 여기 이루어진다고 한다까지는 원문에 있는 문장까지 내용까지 다 동일합니다. 자, 여기서는 지금 정보나 자료를 얘기하는 거니까 문장을 일단 얘기하지 않고요. 50여 개의 무슨 온라인 거래 보고서라든지 뭐 H사이트 회원수가 뭐 200만 명 육박한다든지 학기 말에 하루에 2, 3만 건이라든지 이러한 아주 구체적인 정보예요. 그죠? 자, 이러한 정보들을 이게 상식입니까? 상식 아니죠. 상식도 아닌데 자기가 그만 이걸 스스로 뭐 만들었을까요? 그럴 수도 없잖아. 인용한 겁니다. 그죠? 분명히 인용한 것인데 출처 표기가 없어요. 지금 이 상태 출처 표기가 없죠. 이것은 표절이 됩니다. 구체적인 정보 이런 것들 출처 표기 없이 사용했습니다. 자, 네 번째, 진위를 두고 논란이 되거나 상식을 넘어서는 역사적, 사회적, 자연적 사실을 출처 표기 없이 인용한 경우입니다. 자, 여기 또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밑줄 친 부분만 볼게요. 자, 특히 2001년부터 해가지고 여기 이루어지면서 아주 구체적인 이것도 이제 정보가 되죠. 기본협정이 효력을 발하게 되고 어쩌고 있습니다. 자, 여기도 무역과 협력 어쩌고 해서 여기까지. 자, 이것도 구체적인 정보입니다. 그죠? 근데 여기서 정보는 앞에서 말한 그런 정보라기보다는 여기서 다른 예를 가지고 예에 맞춘 설명인데 역사적, 사회적 사실입니다. 그죠? 사실, 팩트죠. 팩트. 여기서 정보. 자, 어떤 김대중 대통령과 유럽연합 집행위원장 간의 회담, 역사적 사실이죠. 무역과 협력, 기본협정 이런 것도 이제 역사적, 사회적 사실이죠. 자, 이런 사실들을 어디서 받겠어요? 신문에서 받겠죠, 그죠? 그러면 신문이라든가 아니면 뭐 유럽연합의 발간 보고서라든가 뭐 어디서 봤을 거 아닙니까? 정부 보고서라든가. 그러면 그 출처표가 있어야죠. 이 부분에 출처표가 없습니다. 당연히 이것은 표절입니다. 그다음 자, 여기 참 요거 설명하고 넘어가야 되겠네요. 진위를 두고 논란이 되는 경우 예를 들면 여기는 상식을 넘어서는 사례예요. 근데 진위를 두고 논란이 되는 경우를 예를 들면 1950년 6월 25일 날 한국 전쟁이 발발했다. 자, 이것은 진위를 두고 현재는 논란이 안 되죠. 그런데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1950년 6월 25일이 아니라 6월 24일 날 발발했다. 라고 어떤 사료를 찾아가지고 밝혔어요. 그렇다면 이제 논란이 막 되겠죠. 자, 이런 경우에는 6월 25일이라고 발발했다라고 자기 논문에다가 쓴다면 24일 얘기 전혀 하지 않고요. 쓴다면 이것은 논란이 되는 사실이기 때문에 그중에 자기가 하나만 취한 거잖아요. 그러면 이것은 뭐 엄청난 지금 과거의 문헌들이 다 있을 텐데 그렇다 하더라도 권위 있는 문헌 한 개를 얘기하고 어떠한 문헌 등 대부분의 자료 뭐 이렇게 써야 되겠죠. 한 개 정도는 밝혀줘야 됩니다. 반드시.
24일을 주장한 것을 따른다면 이것은 많지 않으니까 그거 자체를 문헌을 밝혀주면 되겠죠. 그래서 진위를 두고 논란이 되는 경우도 반드시 밝혀줘야 돼요. 그런데 1950년 6월 25일 날 한국전쟁이 발발했다. 지금은 진위를 두고 논란이 안 돼요. 그죠?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은 축전표기를 할 필요가 없어요. 그런 경우는. 논리 안 되는 사실들은. 물론 그것이 상식선일 때, 상식이 넘어선다면 그것도 역시 축전표기를 해줘야 됩니다. 다섯 번째, 출전 표기를 했더라도 큰 따옴표를 사용하지 않음으로써 인용 부분이 정확하게 드러나지 않을 때입니다. 밑줄 친 부분입니다. 적 그리스도의 출현은 더욱 엄청난 긴장감을 유발하였다. 다짜로 끝났어요. 그죠? 자, 그럼 여기는 큰 따옴표를 해줘야 됩니다. 이렇게 안 해줬어요. 근데 각주 17번이 여기 있네요. 출전 표기가. 출전 표기 17 봤더니 이렇게 써놨네요. 친절하게 달아줬습니다. 정확하게 달아줬습니다. 근데 여기서 왜 문제가 되느냐 하면 각주를 달아주더라도 위치를 여기다가 해줘야 돼요. 유발하였다까지 인용한 거예요. 밑줄 친 부분. 적 그리스도의 출현은 더욱 엄청난 긴장감을 유발하였다까지 인용했기 때문에 각주 17번은 그 다자 뒤에 가야죠. 간혹 어떤 사람들은 특히 학생들의 리포트에서 가끔씩 보는데요. 출전표기 각주를 여기다가 달아요. 문장 앞에다가, 인용문 앞에다가. 안 됩니다, 이거는. 어떤 경우도 안 됩니다. 허용되지 않습니다. 각주 출전표기 다른 방식은 참으로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것은 안 됩니다. 반드시 인용문 뒤에다가 해줘야 돼요. 자, 인용문 뒤에다가 해주되 정확하게 인용문 바로 뒤에다 해줘야지 다른 데 건너뛰어서 하면 안 되고요. 직접 인용인지 간접 인용인지 애매하게 되어 있죠. 애매하게. 그래서 큰 따옴표도 빠졌습니다. 거기서도 잘못됐고요. 자, 그 다음 사람들은서부터 쭉 또 내려가 볼까요? 어디까지냐 하면 시대를까지 밑줄 쳐져 있네요. 여기까지가 직접 인용된 부분이에요. 자, 여기서 기다렸다 다로 한번 끝났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또 여기도 다로 끝났습니다. 한 문장 이상이에요. 다로 끝나는 한 문장을 인용하더라도 직접 인용부를 해줘야 한다 그랬는데 그 다음 두 문장까지 이상 넘어갔어요. 세 문장 하다가 말았어요. 그러면 여기서 이렇게 직접 인용 큰 따옴표를 해주고 예고와 동반하고 예고할 끝났으면 여기를 빼고 다시 징조들의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어 다 또 있죠. 그 다음 여기까지 또 죽음 여기까지 직접 인용입니다. 그럼 또 직접 인용 표시를 해줘야 돼요. 여기까지네요. 참 해성 그리고 게다가 빼고 여기서 또 해줘야 됩니다. 직접 인용부 열고 여기 직접 인용부 닫고 또 등을 포함하고 있었으므로 여기서부터 또 열고 또 닫아야 됩니다. 자, 이렇게 하면 문장이 어떻게 될까요? 대단히 복잡하고 흉합니다. 그죠? 자, 여기서 해줬습니다. 다시 해볼까요? 이렇게 해줬습니다. 또 이렇게 해줬어요. 또 이렇게 했습니다. 또 이렇게 했어요. 또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자 간접 중간중간에 넣어가지고 이걸 전체로 하나의 문장으로 엮었는데 그것이 뭐 직접 인용 안에 두 개 문장 이상 막 들어가고 어떤 것은 구만 들어가고 보기 참 안 좋습니다. 이게 글쓰기 능력이 모자라는 경우가 이렇게 함부로 막 인용을 하겠죠. 문장이 엉망인 겁니다. 자, 또 한 가지 문제는 뭐냐면 원래 제가 이걸 적절하게 이제 예를 만드는 건데 원래 원전에는 예고하고 동반할 이렇게 써 있어요. 예고하고 동반할. 그리고 게다가도 심지어로 돼 있고 뭐 이런 정도 바꿨어요. 자, 이런 정도 바꿔가지고 이 사람은 간접 인용이라고 지금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안 됩니다. 이 정도 바꾸는 것은. 자기의 문장화가 안 돼 있죠. 문장도 엉망일 뿐더러 자기 문장화가 안 돼 있습니다. 그냥 단어 한두 개 바꿨어요. 이럴 바에는 그냥 직접 인용으로 발행하는 게 좋습니다. 근데 직접 인용을 다 했다면 너무 길죠. 그것도 안 됩니다. 그래서 여기까지가 너무 길죠. 자기 문장 속에 녹여내기 위해서 짧게 잘라야 되거든요. 문장 자체가 너무 길어져 버립니다. 자, 이것도 좋지 않습니다. 자, 팁으로 이런 경우가 참 드물지만 또 인용하기가 참 애매하고 심지어는 뭐 학자들조차도 이 인용에 대해서 좀 오류랄까 아니면 적절하게 인용하지 못하는 그런 경우를 제가 많이 봤기 때문에 팁으로 간략하게 여기서 인용 방식에 대해서 미리 좀 설명을 이제 드릴게요. 자, 이 한 단락을 전체가 다 동일한 원문에서 인용했을 경우입니다. 자, 노먼 콘의 128쪽에서 이 단락을 전체를 다 인용했어요. 이 내용은 적 그리스도에 관한 겁니다. 자, 이런 경우에 가장 좋은 방식은 적 그리스도의
그리스도에 대해 뭐 코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라고 하거나 다음과 같이 말했다라고 해도 되고, 콘에 따르면 적 그리스도는 뭐 그리스도의 내용은 어떻다 뭐 이런 식으로 이 단락 전체가 무엇에 대한 누구의 얘기라는 것을 알 수 있도록 첫 번째 단락을 써주는 겁니다. 그런 다음에 다로 끝나겠죠. 거기에다가 각주 17번을 달아가지고 여기 있는 17번 출전 표기를 해주는 거죠. 자, 두 번째 좋은 방법은 경우에 따라서 두 번째 좋은 방법이 첫 번째 좋은 방법과 첫째, 둘째 따지지 않을 정도로 좋을 수도 있습니다. 그거는 전체 문맥이라든지 이런 것을 따져서 판단하는 데는 문제입니다. 이 단락의 내용 전체를 포괄할 수 있는 문장을 첫 번째 쓰지 않는 경우입니다. 쓰지 않는 경우고 바로 인용문으로 들어가는 경우예요. 자, 그럴 경우에 여기를 빼고 이 부분을 다 빼고 여기서부터라고 봅시다. 다른 한편으로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적 그리스도의 출현은 더욱 엄청난 긴장감을 유발한다는 사실이다. 이렇게 한다는 정도로 하게 되면은 어쨌든 장황한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직접 인용이라는 것을 굳이 드러낼 필요가 없습니다. 그죠? 장황하다면은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뭐 동반하고 예고할 이런 조금 바꾸는 걸 차라리 하지 않는다고 낫다고 얘기했는데 이것은 문장이 긴 부분을 가져왔을 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런 경우에 어쨌든 한 단어 한 글자라도 바꿔야만 큰 따옴표를 안 칠 수가 있어요. 여기서 큰 따옴표를 치면은 치고나 사실이다 하고 확정을 여기다 모색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형태로든지 여기에 있는 문장을 바꾸고 뭐 유발이라는 단어를 뭐 긴장감을 초래한다 뭐 이런 정도로 하면 더 좋겠죠. 초래한다는 사실이다 하고 나서 요 얘기가 없는 상태라고 했어요. 여기가. 그러면 첫 번째 문장이 이 밑에 있는 단락 전체를 포괄하지 않고 바로 인용문이라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여기 각주 17번은 그대로 두되 여기에다가 바로 적 그리스도의 내용은 노만콘 128쪽 8을 참조 이렇게 써주던가 내용을 짐작할 수 있는 핵심적인 단어를 써주는 거죠. 아니면 아예 그냥 쉽게 그런 한두 마디로 내용을 포괄할 수 있는 그런 단어가 없다면 그냥 이 단락의 내용은 그러면 돼요. 이 단락의 내용은 노만콘의 128쪽을 참조 이렇게 써줘도 됩니다. 그런 다음에 여기에는 인용 출전표를 하지 않습니다. 다만 문장을 이대로 두면 안 되죠. 문장처럼 나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문장을 적절히 자기 문장을 바꿔야죠. 그리고 직접 인용이 될 경우는 큰 따옴표가 어디든지 직접 인용이 되면 큰 따옴표가 들어가죠. 큰 따옴표가 들어가면 거기다가 또 각주를 해줘야 됩니다. 그럼 18이 되겠죠. 또 각주를 해주고 나서 거기에다가 18번 각주 해주고 나서 18번 밑에다가 쓰고 18번을 또 뭐 출전표기 방식에 따라서 다양하잖아요. 뭐 위에 문헌이라든지 뭐 위에 글 위에 논문 뭐 이런 식으로 또 해줘야 됩니다. 그런데 가장 잦은 실수가 지금 이 내용을 단락 전체를 한 번만 출전표를 해준다라는 것을 말씀드렸어요. 정확하게 문장마다 다 해주는 것이 굉장히 보기 싫고 또 그것이 뭐 읽는데도 말하자면 그 눈이 혼란스러워요. 별로 좋은 방식이 아닙니다. 그 출전 표절이다 아니다를 떠나서 자 그런데 이 어떤 사람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단락의 내용이 전체에 걸쳐 있다라는 것을 밝히면서도 이것을 뒤에다가 쓴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읽다가 봅시다. 앞에 있는 이 내용들이 이거 노만 코너 얘기인데 아는 사람 안단 말이에요. 전문가가 본다면 자기 얘기가 아닌데 막 이거 표절인데 여기까지는 그런데 뒤에 보니까 각주 17 해가지고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 이런 경우가 자 바로 지금 같은 상태로만 출전표를 했다면은 원래 이 각주 출전표기라는 것은 이 각주가 해당되는 문장에만 해당되는 겁니다. 그 위에 문장에는 해당이 안 돼요. 여기서 문장이 끝났잖아요. 다. 그리고 이후부터 여기에만 이 17번 출전표기가 해당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위는 표절입니다.
근데 자기는 이거를 다 달아줬다고 착각하고 있는 거죠. 안 돼요. 다만 또 한 가지는 이런 것이 단락 전체에 걸치려면은 어떤 거기에 그렇다는 사실을 밝혀줘야 한다고 그랬죠. 그럼 각조 17번에다가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위 단락의 내용은 이라고 썼다고 봅시다. 위 단락의 내용은 페이지 128쪽을 참조 이렇게 써줬다고 봅시다. 이 써줬으면은 표절은 아니죠. 밝혔으니까. 그렇지만 읽는 사람 입장에서 어때요? 여기는 표절인데 다 읽고 나니까는 여기에 이게 있어요. 친절하지만 위단락의 내용은 몸소 참조라고 써 있어요. 친절하지만 뭐랄까요? 자기는 나름대로 친절하다고 얘기했는데 그 친절이 적절하지 않음으로써 독자들한테는 헷갈리게 만든 거죠. 이거 표절인 줄 알았더니 아니네? 그러면 독자들이 앞에서 이거 다른 식으로 읽다가 뒤에 가가지고 이 저자의 생각이랑 연결시켜야 되니까 다시 코드를 바꿔야 되잖아요. 그러면 결국 불친절하게 결과가 초래되는 거죠. 마지막으로 짜깁기의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이제 표절 얘기는 끝났고요. 여기 사례는 조금 나오긴 하지만 다른 사람의 글들을 짜깁기 한 경우입니다. 이 전체 글에서 이 글을 쓴 사람의 얘기는 요겁니다. 근데 이 얘기는 뭡니까? 다른 사람의 열구경 걸 표절할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당위적인 얘기밖에 없어요. 이 글에서 핵심적인 정보나 아이디어나 이런 것이 없어요. 자, 그래서 밑줄 친 부분이 그건데 표절은 의도적인 표절로 간주된다. 자, 각조 19번을 볼까요? 추천표기입니다. 고든 합의에 그래서 가져왔습니다. 물론 이것은 간접 인용이라고 인정을 해줍시다. 지금 추천표기 관련된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니까, 표절 관련된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니까 간접 인용을 해서 인용 방식은 적절했어요. 그렇다고 칩시다. 그런데 이 얘기는 합의의 얘기죠. 그 다음 얘기를 볼까요? 앞에서 봤죠? 이 사례. 올바른 정보 자세와 관련하여 어쩌고저쩌고 한 것은 반증 가능성이다. 반증 가능성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자, 앞에서 봤죠? 이것은 누구 얘기일까요? 포포의 얘기를 아까 포포의 얘기를 자기 얘기처럼 출전표기 없이 했던 사례로 봤죠. 자, 이것은 지금 이 자체는 이미 표절이라고 앞에서 얘기했어요. 근데 이것이 표절이 아니고 각주 20분이 달렸다고까지 가정해 봅시다. 각주 20분 해가지고 칼포포의 과학적 발견 논리를 잘 달아줬어요. 자, 그렇다 하더라도 이것은 뭘까요? 남의 얘기가 중심이 되고 자기 얘기는 별로 없죠. 짜깁기입니다. 짜깁기. 자기 얘기가 거의 없어요. 이것은 논문도 아니고 글도 아니에요. 자, 그런데 여기 각주 20분조차도 없는 상태라면 표절과 짜깁기가 같이 들어가 있는 거죠. 이 부분은 표절 다 하면은 짜깁기 이렇게 되는 거죠. 아주 나쁜 사례 중에 또 하나입니다. 자, 이렇게 표절과 짜깁기의 사례를 알아봤고요. 이걸 통해서 또 우리가 올바른 인용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는 것도 함께 알아봤습니다. 짜깁기 하지 마시고 표절하지 마시고 출전표기를 잘하고 인용을 잘하도록 노력하기를 바랍니다. 도움이 됐기를 바라고요.